박순애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허름한 빌라 3층, 오래된 보일러가 내뿜는 미지근한 온기와 TV에서 흘러나오는 재방송, 드라마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창문 틈새로는 서늘한 가을 바람이 스며들었고 베란다 난간에 걸어둔 마른 빨래들이 가볍게 흔들렸다. 세탁기는 이미 오래전에 고장이 났고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계단은 무릎에 점점 더 큰 짐이 되고 있었지만 순애는 아직 스스로 걸어서 시장에 가고 약국에 들러 약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내심 자랑스러웠다. 벽시계는 밤 10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순애는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TV를 끄고 낮에 약국에서 받아온 약봉지를 꺼내 정리했다. 혈압약, 위장약, 관절약. 이름이 길고 어려운 알약들은 작은 칸막이 통에 요일별로 나뉘어 들어갔다. 내가 늙긴 늙었지. 뭐 그래도 아직 정신은 말짱하구만. 작게 중얼거리며 허리를 폈을 때 잠시 핸드폰이 떠올랐다. 딸 은지가 낮에 보낸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엄마, 요즘 무릎은 좀 어때? 다음에 태준 씨랑 같이 들를게요. 그 문장을 읽었을 때도 순애는 애써 마음을 다독였다. 예전 같으면 주말마다 올라오던 딸과 사위가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였다. 그래도 바쁘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지. 하고 쓴웃음을 삼켰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어느덧 10수년.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 장지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었다. 앞으로는 은지한테 짐 되지 말아야지. 내가 알아서 살다 가야지. 그래서 받았던 위로금과 적금, 남편 퇴직금까지 모아 이 낡은 빌라를 샀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변이 시끄럽다는 핀잔을 들었지만 버스 정류장도 가깝고 시장도 가까운 이 동네가 나름대로 마음에 들었다. 3층짜리 작은 빌라. 1층엔 자영업자 부부가 살다가 나가고 지금은 공실. 2층에는 대학생 세입자 우진이 혼자 살고 있다. 처음 이사 왔을 땐 머리 염색에 귀에도 뭐가 반짝거려서 속으로 요즘 애들이 다 저러나 싶었는데 막상 지내보니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택배를 대신 받아 올려주던 고마운 총각이었다. 우진인 착해. 집에서 참 반듯하게 키웠을 것 같아. 자신에게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리고 순애는 불을 대충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매트리스는 오래돼서 스프링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이 집에서 가장 편안한 장소였다. 무릎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몸을 눕히고 머리맡에 놓인 스탠드만 켜둔 채 핸드폰을 충전에 꽂았다. 시계바늘이 11시를 가리킬 즈음 창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한 번 더 유리창을 스쳤다. 그 소리를 들으며 순애의 눈꺼풀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잠이 밀려오면서 생각이 흐려졌다. 남편의 얼굴, 어린 시절 은지가 엄마 치마를 붙잡고 울던 모습, 그리고 요즘 자꾸 들고 오는 요양병원 팸플릿들. 요양병원에 가는 게 그렇게까지 나쁜 건가? 그래도 아직 걸어 다니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다 깊은 잠에 빠져들려는 순간이었다. 쿵, 쿵, 쿵. 문이 부서질 것 같은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다. 순애는 순간 심장이 굳는 것 같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심장이 박동을 잃은 듯 멎어 있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쿵, 쿵, 쿵. 노크라고 하기엔 너무 거칠고 빠른 소리. 그 소리에 맞춰 천장에서 먼지가 살짝 떨어지는 것 같았다. 고요한 밤 빌라 전체를 흔드는 듯한 진동이 바닥으로 전해졌다. 누구야? 목소리가 저절로 떨렸다. 순애는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거실 쪽으로 나갔다.
현관문 가까이 갈수록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했다. 쿵!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문이 울리더니 문 밖에서 낮게 그러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저예요. 우진이에요. 빨리 문 열어주세요. 그제야 숨이 조금 풀렸다. 아는 목소리였다. 2층 총각.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같이 오르내리며 몇 번이나 도와줬던 그 익숙한 목소리. 손을 떨면서도 순애는 재빨리 문고리를 잡았다. 쇠사슬을 건 채 살짝 문을 열고 문틈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문틈 너머 계단 복도에 선 우진의 얼굴이 보였다. 평소의 느긋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숨은 거칠게 가빴다. 우진아, 이 밤중에 왜?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우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난치는 기색은 일도 없었다. 눈빛은 흡사 불길 앞에 선 소방관처럼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순애가 말을 잇기도 전에 우진이 몸을 가까이 붙이며 말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진짜 시간 없어요. 제발 약이랑 중요한 거 있으시면 얼른 챙기세요. 그 말에 순애의 머릿속이 잠시 하얘졌다. 몸은 이미 반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문을 닫자마자 안쪽으로 돌아 약봉지와 통장, 도장이 들어있는 작은 파우치를 손에 쥐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오래된 지갑도 그대로 가방에 쑤셔 넣었다. 평생 모은 돈, 집 보증서, 은행 카드들, 그리고 남편 흑백 사진이 끼워진 낡은 카드 지갑까지. 거울 앞을 지나칠 때 창문 너머로 뭔가 스치는 그림자가 보였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내려갔다. 지금 누가 밖에 있는 건가? 생각은 거기까지였다. 현관 앞에 다시 서니 우진이 이미 문고리를 안쪽에서 돌리는 순애의 손을 기다리듯 문을 밀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우진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가방 가지셨어요? 신발은 슬리퍼 말고 운동화 신으세요. 계단 빨리 내려가야 해요. 말투에는 존댓말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군인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순애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우진이 시키는 대로 허겁지겁 운동화를 신었다. 끈을 제대로 묶지도 못했지만 우진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는 한 손으로 순애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리지 않도록 살며시 당기고 밀며 조심스럽게 닫는 모습에서 이것이 단순한 소란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복도엔 정막이 흐르고 있었다. 형광등은 싸구려라 그런지 희미하게 깜빡거렸고 먼지가 묻은 벽지는 오래된 담배 냄새를 품고 있었다. 우진은 숨을 죽인 채 귀를 문 쪽에 가져다 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손짓으로 순애에게 조용히라는 신호를 보낸 후 계단 쪽으로 발을 옮겼다.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순애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조심스레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 다리에 힘이 꽉 들어가 있었다. 무릎이 아픈 것도 허리가 쑤시는 것도 그 순간만큼은 느껴지지 않았다. 층계를 한두 칸 내려갈 때마다 빌라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밖에서는 멀리 버스 지나가는 소리, 골목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그리고 날카롭게 울리는 게 짖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일상적인 도시의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만이 전혀 다른 세계로 도망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2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우진이 갑자기 멈춰섰다. 손을 번쩍 들어 세우며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낮게 말했다. 잠깐만요.
순애는 숨을 죽였다.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숨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들킬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위층, 자신이 살던 집 방향에서 아주 약한 소리가 들렸다. 뭔가가 탁 하고 닫히는 듯한 소리. 서랍일까, 창문일까, 아니면 가스밸브? 순식간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내 집에서 누가 뭘 만지고 있는 거야? 우진은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다시 낮게 속삭였다. 할머니, 1층까지 한 번에 내려갈 거예요.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다시 순애의 팔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 노인의 속도에 맞추려다가도 위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삐걱거림 같은 것들이 등을 떠밀었다. 1층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우진은 유리창 너머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골목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오렌지빛 가로등 아래 오래된 승용차 몇 대와 오토바이 2대가 주차된 모습뿐이었다. 지금이에요. 그는 현관문의 잠금을 풀고 문을 열었다. 골목 밖으로 나가는 순간 비릿한 밤 공기와 함께 약간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오래된 하수구 냄새, 어디선가 피워대는 담배 연기, 그리고 알 수 없는 쇠냄새. 순애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3층 창문은 어둑하게 가려져 있었고 그녀가 방금까지 누워있던 침대가 있는 방 쪽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건물이 숨기고 있는 것처럼. 우진은 순애를 이끌고 빌라 뒤편 골목으로 향했다. 정면 도로와는 달리 뒷골목은 더 어두웠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을 뿐이었고 쓰레기 봉투와 재활용 박스가 쌓여 있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봉투를 앞발로 긁다가 두 사람을 보더니 재빠르게 담장 너머로 사라졌다. 빌라와 조금 떨어진 전봇대 옆에 다다르자 우진이 멈춰섰다. 그는 빌라 건물을 올려다보며 숨을 고르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순애도 마찬가지였다. 손에 꼭 쥔 약봉지는 땀에 젖어 있었고 통장과 도장을 넣어둔 파우치 끈은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질 듯했다. 잠시 후 그들은 동시에 3층을 올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둡게 보이던 창문 사이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스치고 있었다. 누군가 안에서 무언가를 뒤지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빛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순애의 심장도 요동쳤다. 저 안에 나 대신 누가 있는 거야? 귀를 기울이자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가구가 밀리는 소리인지 서랍이 여닫히는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됐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시간에 거기 있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우진아. 겨우 목소리를 짜내자 우진이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네,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 왜? 말끝이 떨렸다. 이 나이에 살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온 적은 처음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진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며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제 형이 사설탐정인데요. 그는 마치 금기를 깨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며칠 전부터 할머니 사위분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제 눈앞에서 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순애의 시야가 잠시 흐릿해졌다. 사위, 이태준. 처음 만났을 땐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지만 몇 년 사이 그 인상은 점점 거칠어졌다. 술 냄새가 더 자주 났고 은지의 표정도 자꾸 굳어졌었다. 뭐라고 통화를? 순애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우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들었던 말을
그대로 되짚었다. 늙은이 재산 서류는 어디 있냐?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순애의 다리가 휘청였다. 노인 혹은 늙은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자기를 부르는 익숙한 말 같으면서도 막상 사위 입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니 심장 깊은 곳이 찔린 듯 아팠다. 재산 서류, 자신이 평생 모아온 것들을 그렇게 부르는구나. 우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오늘 밤 가스 사고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세계가 잠시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숨을 들이쉬려고 해도 공기가 목에서 걸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오래전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낡은 아파트에서 새 집으로 이사할 때 남편이 웃으면서 했던 말. 앞으로는 여기서 은지 결혼도 시키고 손주도 보고 그러자. 남편이 떠난 뒤 혼자 남은 집을 정리하며 눈물을 삼키던 밤.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사위가 자꾸 집 명의 이전을 이야기하며 딸이 들고 왔던 요양병원 팸플릿들. 엄마, 혼자 사는 거 이제 위험해. 요양병원도 한번 생각해봐. 집은 어차피 나중에 내 거 될 거잖아. 미리 정리하면 세금 덜 나온다니까요, 장모님. 그 말들이 하나하나 이어져 결국 지금 이 순간에 도달한 것 같았다. 설마 했는데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떨어질 틈도 없이 몸 안쪽에서 이상한 냉기가 치고 올라왔다. 감정이 얼어붙어 버린 느낌이었다. 우진은 그런 순애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형이 바로 연락을 줬어요. 할머니를 당장 빼내라. 지금이 제일 위험하다고요. 멀리서 순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빌라 3층 창문에서는 여전히 손전등 불빛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순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조금씩 현실이 선명해졌다. 그래, 이건 꿈이 아니야. 정말로 나를 죽이려 하는 거야.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몸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장사를 하며 악덕 손님과 싸우고 집안 빚을 갚아내던 시절. 혼자 된 뒤에도 남편 없이 은지 대학을 보내겠다고 이를 악물고 일하던 시절. 그때의 의지가 아주 였지만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순애는 손에 들고 있던 파우치를 꼭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우진아. 한참 만에 겨우 목소리가 나왔다. 네, 할머니. 지금 우린 어디로 가야 하니? 우진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당황과 두려움 대신 묵직한 결심 같은 것이 어렴풋이 묻어 있었다. 카페로 가요. 형이 거기로 오고 있어요. 거기서 할머니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지만 스스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빌라 뒷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가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다시 집으로 올라가고 싶어질 것 같았다. 남편과의 기억이 가득한 집. 딸이 어릴 때 벽에 붙여둔 낙서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집.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걸. 숨이 차오를 만큼 걸었을 때 저 멀리에 네온사인 불빛이 보였다. 24시 카페라는 간판 아래 아직도 몇몇 사람들이 야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순애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주름이 깊게 팬 손등, 약 봉지와 통장을 꽉 쥔 손가락들. 그래, 순애야. 내가 지킬 건 집이 아니야. 내 삶이야.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작고 거친 불꽃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밤의 경고는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늙은 짐 정도로 여겼겠지만 박순애는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호락호락한 노인은 아니었다. 카페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공기와 함께 커피 향이 확 밀려나왔다. 그리고 그 안쪽 구석 자리에서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진과 닮은 눈매, 그러나 더 날카롭고 지친 얼굴. 우진의 형, 사설탐정 강현우였다. 박순애의 한밤, 그리고 인생이 뒤집히는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카페 안은 의외로 따뜻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아있던 연인이 조용히 웃고 있었고 구석 자리에서는 노트북을 펼쳐둔 청년이 헤드폰을 낀 채 화면 속에 파묻혀 있었다. 사람들의 낮은 웃음소리와 머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평범한 밤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박순애의 발걸음은 비틀릴 듯 무거웠다. 손에 쥔 약봉지와 작은 파우치, 아직도 뛰고 있는 심장, 그리고 빌라 3층 창문에서 흔들리던 손전등 불빛. 모든 것이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여기에요, 할머니. 앞서 걷던 우진이 카페 안쪽 구석을 가리켰다. 맞은편 테이블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헌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다소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박순애 어르신 되시죠?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다. 순애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제가 박순애인데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현우라고 합니다. 우진이 형이고요. 현우는 두 손으로 명함을 내밀었다. 강현우 탐정사무소 민간조사 및 사건 의뢰 전문이라는 글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글자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순애는 명함을 보는 대신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버릴 것만 같았다. 앉으세요, 할머니. 오늘 많이 놀라셨죠? 자리로 안내받으며 의자에 앉는 순간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확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식어가는 커피 한 잔과 물컵 2개가 놓여 있었다. 우진은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안도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카페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팝송이 흐르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각자의 밤에 빠져 있었다. 이 좁은 테이블 위에만 다른 계절, 다른 온도의 공기가 내려앉은 것처럼 느껴졌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덕분에 위험을 키운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위험? 순애는 마른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어렵게 떼었다. 죄송하긴 뭘 죄송해요. 방금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와 있었던 거 맞죠? 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 시간대에 그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은 할머니뿐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 말 한마디에 아까 빌라 뒤 골목에서 올려다보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자신의 침실, 장롱, 서랍, 작은 철제 금고. 누군가 그 모든 것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저절로 그려졌다. 내 방인데, 내가 없는 내 방인데.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상실감이 밀려왔다. 현우는 조용히 가방 지퍼를 열었다. 낡아 보이는 가죽 가방 안에는 빼곡히 꽂힌 서류철과 수첩, 그리고 작은 노트북이 들어 있었다. 그는 몇 개의 서류를 골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밑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오도록 거꾸로 넘기는 손놀림이 매우 익숙했다. 박할머니,
호칭이 조금 정리되자 분위기도 함께 정리되는 것 같았다. 제가 할머니 사위 이태준 씨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건 약 3개월 전부터입니다. 태준이를요? 순애의 눈이 커졌다. 사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쿡 찔리는 것 같았다. 네. 원래는 다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건설업 관련 사기 피해 조사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태준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왔어요. 처음엔 그냥 부실한 계약서를 쓰는 평범한 사업 실패자로만 보였는데 현우는 가운데 있는 서류를 집어들어 뒤쪽을 펼쳤다. 조금 깊이 들여다보니까 상황이 달랐습니다. A4 용지에는 복잡하게 엮인 도표와 여러 사람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손가락이 그중 한 줄을 짚었다. 이 사람 이태준. 2년 전까지만 해도 중소건설회사의 중간 간부였죠. 하지만 대표가 도주하고 회사가 사실상 부도 처리되면서 30억 가까운 빚이 개인에게 떠넘겨졌습니다. 그중 10억 가까이는 사채고요. 30억, 사채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순애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30억? 아니, 태준인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렇겠죠.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런 얘기를 장모님께 함부로 할 사위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숨기고 버티려 하죠.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말투에는 많은 사례를 직접 봐 온 사람의 냉정함이 묻어 있었다. 순애의 머릿속에 사위가 술에 취해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다. 몸에서 풍겨 나오던 술 냄새, 말끝마다 튀던 짜증 섞인 한숨.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장모님이라며 푸념하던 얼굴. 그때는 그냥 요즘 젊은이들 다 힘들게 사는 줄 알았다. 빚을 진 것까지야 뭐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순애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췄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나쁜 예감이 서서히 모양을 갖추는 느낌이 들었다. 현우는 다음 서류 하나를 더 꺼냈다. 은행 로고가 찍힌 서류와 몇 군데 형광펜으로 칠해진 대출 내역, 그리고 보험사 로고가 찍힌 서류들이었다. 이게 상관이 있죠. 그는 서류를 반으로 접어 순애가 보기 쉬운 쪽으로 돌려놓았다. 여기 보세요. 이건 할머니 댁 주소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에요. 10년 전에 박순애 명의로 매입.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시도들이 보입니다. 순애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대출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시도한 흔적이 있어요. 은행 열어보세요. 입술이 떨렸다. 집을 담보로 대출. 그 말이 머릿속을 울릴 때마다 다리가 더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건 현우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보험사 로고가 선명한 문서였다. 할머니 명의로 된 실손보험, 그리고 사망보험. 대부분 예전에 남편분이 계실 때 들었던 것들인데 최근에 보장 규모가 조정된 게 있습니다. 보장 금액이 꽤 크죠. 안타깝게도 요즘 일부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노인 한 명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 단어는 순애가 여태 살아오며 어떤 욕설보다도 더 모욕적으로 느껴졌다. 노인 한 명 값. 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들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빚을 진 사람의 절박한 발버둥이라 치죠. 문제는 이 사람 옆에 붙어 있는 여인입니다. 그의 손이 또 다른 파일을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카페, 호텔 로비, 문 앞 계단, 어딘가의 식당. 사진마다 한 여자의 얼굴이
반복되어 나타났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깔끔한 코트를 입은 세련된 인상의 여자. 하지만 눈웃음 뒤에 숨어 있는 기척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다. 누구야? 최유라. 30대 초반. 직업은 프리랜서 보험 설계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고위험 고객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말하자면 전문 사냥꾼입니다. 전문 사냥꾼. 사람을 대상으로, 재산을 대상으로, 삶 전체를 대상으로 사냥하는 사람. 현우는 사진 뒷면에 적힌 이름들을 한번 훑어본 뒤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이 여자 5년 전부터 2명의 노부부와 밀접하게 엮여 있습니다. 처음엔 보험 설계사로 접근했고 그 다음엔 투자 상담, 재무관리 이런 명목으로 깊이 들어갔죠. 결과적으로 두 노부부 모두 가진 재산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순애의 손이 저절로 가슴팍으로 올라갔다. 마치 거기에 숨겨둔 예금 통장이라도 지키겠다는 듯이. 그중 한 분은 3년 전 계단에서 추락사했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됐죠. 하지만 현우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조용히 두드렸다. 그날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CCTV에 찍힌 사람이 이 여자입니다. 최유라.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갑자기 더 선명해진 듯 눈앞으로 다가왔다. 순애는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요즘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들과 비슷해서일까 아니면 사위의 옆에 붙어 있을 법한 그림이 떠올라서일까. 현우는 우진 쪽을 한번 보았다. 우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우진이가 오늘 저녁 우연히 최유라 씨와 이태준 씨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별도로 도청을 한 건 아니었고 그냥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우진이 작게 고개를 들었다. 복도에서 사위 아저씨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술도 좀 마신 것 같았고요. 늙은이 재산 서류는 어디 있냐부터 시작해서 오늘 밤 가스 사고로 처리한다는 말까지 너무 똑똑히 들렸어요. 그 말은 이미 한 번 들었는데도 다시 들으니 심장이 2번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순애는 손을 꼭 쥔 채 그것이 자기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이 막혔다. 나야? 겨우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가스 사고로 처리한다는 게 나냐고. 현우는 대답 대신 눈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카페 한쪽에서 누군가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게임을 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죽음 계획이 논의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괴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현우는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다. 할머니, 여기까지는 사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 억지로라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돈 때문에 미쳐서 어리석은 짓을 계획하는 사람들, 저도 많이 봤으니까요. 그는 서류 하나를 더 꺼냈다. 거기에는 순애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은지. 순애의 손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다. 근데 우리 은지 이름을 왜?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따님이시죠? 박은지 씨. 현우는 눈을 내리깔고 말을 이었다. 처음엔 이태준의 빚에 끌려같이 휘말린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바랐고요. 순애의 가슴 한가운데가 쿡 찔리는 것 같았다. 피해자라는 단어에 순간적으로 매달리고 싶었지만 다음 말이 무서울 정도로 느껴졌다. 하지만 한 달 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우는 가방 안에서 작은 노트를 하나 꺼냈다. 거기에는 날짜와 장소, 사람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여기 보세요. 이날, 그리고 이날. 3번.
최유라와 박은지 씨가 단둘이 만났습니다. 카페,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어린이 없는 놀이터 근처 벤치에서요. 유라와 은지가 단둘이? 순애는 고개를 들었다. 머릿속에서 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학교 앞에서 손을 흔들던 어린 은지, 남편 장례식장에서 끝없이 흐느끼던 은지, 결혼 서약을 하던 날 떨리던 은지의 손. 그때 둘이 나눈 대화 일부가 우연한 계기로 확보됐습니다. 자세한 경로는 생략할게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현우는 노트 한 페이지를 넘기며 짧게 읽어내려갔다. 그냥 요양병원 보내면 안 돼요? 라는 말에 요양병원으로는 돈이 안 돼요. 은지 씨라고 답한 기록. 또 그래도 엄마니까라는 말에 그럼 지금처럼 평생 저 집에 묶여 사시게 할 건가요? 라는 말. 순애의 눈앞이 순간 번쩍했다. 마치 누군가 방 안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시야가 깜빡거렸다. 그래도 엄마니까. 그 말은 분명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양심이 버티고 있었다는 뜻일까? 그렇다면 왜 여기까지 온 걸까? 이건 확실한 건가요? 입안이 바싹 말라버린 상태에서 겨우 물었다. 오해라든가 아니면. 현우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저도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입니다. 그는 메모 마지막 줄을 가볍게 두드렸다. 어차피 엄마도 혼자 사는 거 힘들다 그랬잖아요. 빨리 끝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순애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가슴을 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돌덩이가 더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 문장이 딸의 입에서 나왔을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누군가 장난으로 적어놓은 문장 같았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 장난으로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 은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목소리는 거의 쉰 듯 나왔다. 네.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의 빚도 최유라라는 사람의 정체도요. 하지만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알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빚 때문에 죽겠다고 울면서 매달렸다고 하더군요. 그냥 어머니 한 분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눈앞에 은지가 울던 장면이 겹쳐졌다. 얼마 전 집에 찾아와서 했던 말. 엄마, 요즘 진짜 너무 힘들어. 우리도 좀 쉬고 싶어. 엄마도 알잖아.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거. 그때는 단지 각자의 사정이 힘들어서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대화의 이면이 보이는 것 같았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말 속에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계산이 들어가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손이 떨려 물컵을 잡은 손가락이 컵 가장자리를 탁 건드렸다. 조금이지만 물이 넘쳐나와 테이블 위로 번졌다. 우진이 허겁지겁 휴지를 가져와 닦으려 했지만 순애는 그 손을 가볍게 막았다. 괜찮다, 괜찮아.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얼굴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 괜찮지 않은 얼굴이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세 사람 사이를 흐르는 침묵은 너무 무거워서 깨기도 어려웠다. 카페의 다른 소리들이 멀게만 느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순애는 조용히 숨을 들이쉰 뒤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니까 내 사위는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옆에 붙어 있는 그 여자는 사람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고 재수 없으면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여자고 우리 딸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 눈을 감았단 얘기죠? 현우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작은 고개 끄덕임이 대답이었다. 그래서 오늘 밤인 거예요? 네. 오늘 밤은 예고편 같은 겁니다. 집안을 한번 뒤져보고 재산 서류 위치를 파악하고
가스밸브 구조도 확인했겠죠. 오늘 사고가 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며칠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어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할머니는 이미 정리해야 할 대상이 된 겁니다. 정리해야 할 대상. 그 표현에 순애의 속이 울렁거렸다. 평생 동안 가족을 챙기고 식당을 굴리고 남편을 간병하고 딸을 키워낸 사람의 인생이 어느 순간 정리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 그 사실은 분노와 허탈과 슬픔을 한꺼번에 끌어올렸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순애는 손등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살이 얇아져 핏줄이 그대로 드러난 손, 설거지와 식당 일로 굵은 마디, 주름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세월의 흔적들. 이 손으로 다 키웠는데 눈물이 쏟아질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슬픔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눈물이 마르는 것일까? 가슴속이 타들어가는 느낌만이 점점 더 커졌다. 그때 현우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 속에는 혼란도 절망도 있었지만 그 바닥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 빛나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어쩌라고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질문은 분명했다. 지금 이렇게 다 말한 거 보니까 뭔가 계획이 있는 거 아니요? 그냥 도망가라, 숨으라. 그런 말 하려고 부른 건 아닐 거 아니요. 현우는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 자세를 바로 앉았다. 네, 맞습니다. 할머니께 도망가라고 말하려고 이 자리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은 대부분 사고로 처리되었고 할머니께 막 닥쳤던 일도 가스 사고로 위장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불행한 사고로 끝나버리겠죠. 그는 서류철을 닫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역으로 그들을 함정에 빠뜨려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할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걸 스스로 입으로, 행동으로 드러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진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저희가 할머니를 지켜드릴 거예요. 그냥 혼자 당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형이랑 저랑 경찰이랑 같이 준비하면. 순애는 말을 끊었다. 잠깐이라는 말과 함께 카페의 시간도 멈춘 것 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내 딸이랑 사위가 날 죽이려고 하는 걸 눈앞에서 확인하라는 소리예요? 그걸 녹음하고 찍고 증거 만들어서 경찰에 넘기라고? 현우는 정면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진의 눈빛이 안타깝게 흔들렸다. 할머니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하지만 순애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창밖, 유리 너머로 보이는 밤거리. 차 몇 대가 지나가고 누군가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에겐 평범한 하루의 끝이겠지. 하지만 자신에게는 평생을 통째로 뒤집어 엎는 밤이었다. 머릿속에 딸의 얼굴이 또 떠올랐다. 어릴 때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던 밤, 이불 속에서 칭얼대던 은지. 청소년기, 엄마는 왜 우리 반 애들 엄마들처럼 화장도 안 하고 다녀라며 짜증내던 은지.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울던 은지. 그리고 요즘 요양병원 팸플릿을 들고 와서 엄마도 편해지고 우리도 편해지는 길이라고 말하던 은지. 그때도 마음이 서늘했지만 설마 오늘 같은 계획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럼 내 딸은? 순애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은지도 같이 잡혀 들어가는 거죠?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 질문에는
쉬운 위로나 거짓말로 덮을 수 없는 현실이 담겨 있었다. 법적으로는 방조 혹은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왔는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겠지만요. 그럼 감옥 가겠네. 말끝이 허공에 맴돌았다. 순애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놓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은지가 감옥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약한 쪽이었고 보호해줘야 할 쪽이라고만 생각해왔다. 그 아이가 차갑고 딱딱한 교도소 안에 앉아 있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렇다고 내가 죽어야 하니? 질문은 너무나 잔인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 엄마와 딸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알 수 없는 끈을 붙잡고 삶을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 끈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현우도 우진도 감히 먼저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마침내 순애가 입을 열었다. 내가 죽으면 그 말부터 꺼내고 나니 생각보다 목소리가 안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내가 그냥 모른 척 하다가 어느 날 가스 사고로 죽어버리면 태준이는 빚 좀 갚게 될 거고 그 유랑과 뭔가는 그 옆에서 또 다음 사냥감 찾겠죠. 우리 은지는 남편 얼굴 쳐다보면서 저녁마다 술잔 채워주겠고 입꼬리가 조금 비틀렸다. 그건 웃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비웃는 웃음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운 나쁘게 가스 사고로 죽은 노인으로 남고 테이블 위에 올려둔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게 더 나은 길인가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 질문을 조용히 받아 앉는 눈빛만을 보냈다. 순애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순애야, 사람 잘못 키운 죄는 부모가 짊어져야 될 때도 있어. 근데 그게 내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뜻은 아니야. 그것은 현실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속 어디에서 떠오른 오래된 기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에 딱 맞는 말 같았다.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순애의 시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강 선생.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다. 네, 할머니. 그 사람들 잡을 수 있어요? 현우는 짧게 숨을 들이쉰 뒤 또렷하게 대답했다. 네. 할머니가 도와주신다면 잡을 수 있습니다. 나도 위험할 거고 어느 정도는 그렇겠죠. 하지만 저희가 있습니다. 경찰도 있고요. 오늘처럼 혼자 두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은지는 그 질문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판사가 정하겠죠. 그 대답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정직했다. 순애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주름 사이로 스며든 세월이 이제는 다른 빛으로 비치는 것 같았다. 좋아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우진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좋다고 했어. 순애는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나 이제 도망 안 갈 거예요. 내 딸이든 사위든 누구든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벌을 받아야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앞으로도 다른 누군가가 또 이런 꼴 당할 거 아니여. 현우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할머니 정말 힘든 선택입니다. 힘들어도 해야지. 순애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슬픔도 체념도 그리고 아주 얇은 자존심도 함께 섞여 있었다. 내가 평생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참으라는 말만 듣고 살아왔는데 마지막에까지 그러고 싶진 않아요. 이제 좀 나도 내 편 들어보려고요. 카페 스피커에서 다음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밤은 여전히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 작은 테이블 위에서 흐르는 시간은 조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현우는 조용히 수첩을 꺼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순애는 천천히 등을 바로 세웠다. 가슴 한가운데 아직 얼음처럼 차가운 구멍이 남아 있었지만 그 옆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배신의 상처가 아직 덜 아물었음에도 그녀는 알았다. 이 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갈등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갈등의 한가운데에 75세 노인 박순애가 서 있었다. 박순애는 카페 창밖에서 떨어지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현실로 가라앉으며 이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욱 또렷해졌다.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오가는 일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그녀는 비로소 도망이 아닌 맞서 싸움을 선택한 셈이었다. 현우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이며 차분하게 말했다. 할머니, 이건 태준이 최근 한 달간 돈의 흐름을 추적한 겁니다. 화면에는 빚 독촉 문자, 계좌 차압 알림, 그리고 정체 모를 현금 거래 내역이 줄줄이 떠 있었다. 순애는 손바닥을 천천히 테이블 아래로 내리며 떨림을 가라앉혔다. 내 딸 은지는 정말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지 아주머니가 직접 할머니를 다치게 하려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상황을 막을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변명 같으면서도 동시에 자식을 향한 마지막 자존심까지 후벼 파는 듯했다. 순애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까? 현우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서류 봉투를 밀어 올렸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들이 실제로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을 잡아야 해요. 순애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러나 이번 선택을 망설일 여유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다. 좋아요. 날 믿기로써요. 그 말이 떨어지자 우진과 현우는 놀란 듯 눈을 마주쳤다. 하지만 순애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늦은 시각까지 긴밀하게 움직였다. 경찰 협조를 끌어내야 했고 집 안 곳곳에 설치할 장비도 점검해야 했다. 순애는 오랫동안 자신의 집을 떠나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고 일부러 동네 사람들에게 가벼운 말들을 흘렸다. 아이고, 며칠이나 집을 비웠더니 도둑이 들었나 봐. 무섭다니까. 작은 동네에서는 소문 하나가 아주 빠르게 퍼진다. 그리고 그 소문은 귀신같이 딸 은지에게도 전해졌다. 다음 날 저녁 은지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순애는 일부러 천천히 문을 열었다. 엄마 괜찮아? 은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밑은 어둡게 꺼져 있었다. 그녀는 영양제가 잔뜩 든 박스를 들고 있었지만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순애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웃어 보였다. 순애는 웃는 얼굴로 딸을 맞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미세한 금이 더 크게 갈라지고 있었다. 눈앞의 딸이 여전히 사랑스러워 보이는데도 그녀의 떨리는 눈빛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흐르고 있었다. 은지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 건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진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은지는 영양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요즘 밥은 잘 드셔? 몸 챙기셔야지. 이거 기력 회복에 좋대. 순애는 박스를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고마움이 먼저 들었겠지만
지금은 영양제 하나도 의심스러운 물건이 돼버렸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 잘 먹을게.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고 있자니 순애는 마음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은지의 표정은 뭔가를 숨기려 애쓰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회피하고 대답을 할 때마다 목소리가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내 딸이 나를 팔아넘기려 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끌려가는 거겠지. 순애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날 밤 은지가 돌아간 뒤 현우와 우진은 설치된 장비를 재점검했다. 거실 장식장 안쪽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고 가스레인지 근처에는 센서가 연결돼 있었다. 모든 게 계획대로라면 태준과 유라는 곧 움직일 것이다.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걸 꼭 가지고 계세요. 그는 작은 버튼 형태의 신호장치를 건넸다. 순애가 누르면 경찰과 탐정팀의 즉시 위치가 전송되는 장치, 그리고 중요한 녹음 장치도 함께 제공되었다. 순애는 주머니 깊숙이 그것들을 넣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온 거죠? 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순애는 숨을 들이마시고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비라는 게 따로 있니? 죽을 뻔한 사람한테는 살아남는 게 먼저지.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사흘 뒤 밤이 깊어갈 무렵 복도에 낮게 깔린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순애는 전등을 일부러 끄고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숨을 죽였다.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빛만이 어둠을 희미하게 깨울 뿐이었다. 잠시 뒤 누군가 현관문 손잡이를 천천히 잡아 돌렸다. 철제 손잡이가 삐걱거리며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다. 이어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조용히 해. 아직 안 자는 것 같아. 태준의 목소리였다. 이어 낯선 여자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괜찮아. 오늘은 절대 놓치면 안 돼. 순애의 심장은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해왔고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잠금 장치가 찰컥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들은 이미 열쇠를 갖고 있었다. 순애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늘함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이 집이 자신들의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걸었다. 태준이 가스레인지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유라, 빨리 해. 오래 걸리면 의심받아. 알아. 조금만 기다려. 순애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손을 주머니로 가져갔다. 신호장치를 누르려는 순간 문득 발밑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다. 현우에게서 문자였다. 경찰 대기 완료. 위험 신호만 보내세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순애의 거실 바닥에 살짝 걸쳐두었던 테이블보가 태준의 발끝에 스치며 아래로 떨어졌다. 작지만 예민한 소리였다. 유라가 즉각 고개를 들었다. 누가 있어? 순애는 심장이 멈출 것처럼 조여오는 공포를 꾹 눌러 삼켰다. 숨소리를 낮추고 몸을 더 깊이 숨기려는 순간 유라가 한 걸음 천천히 다가왔다. 할멈, 나오지 그래.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태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끝내고 가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순애의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이제야 어둠 속 실체와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크게 타올랐다. 그녀는 소파 뒤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래, 나 여기 있다.
순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다. 유라의 입가가 비뚤어진 미소로 일그러졌다. 마침 잘 됐네. 할멈이 걸어 들어오네. 그때 순애의 손가락이 주머니 속 신호장치를 꾹 눌렀다. 아주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 자체가 긴장감으로 뒤틀렸다. 유라의 눈이 매섭게 가늘어졌다. 무슨 짓 했어? 순애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너희들 잡으려고 준비한 거지. 그 말과 동시에 복도 창문으로부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깔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도착하려면 12분은 필요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젠장, 빨리 끝내. 유라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고 그 손끝이 섬뜩하게 반짝였다. 위협은 갑자기 그리고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들 오늘 못 도망가. 난 더 이상 약한 할머니가 아니야. 그리고 그 말의 끝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전과 완전히 다른 긴박함으로 뒤집혔다. 순애가 신호장치를 눌렀다는 사실을 눈치챈 순간 유라의 눈빛은 짐승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날카로운 공구를 단단히 움켜쥔 채 한 걸음 다가왔다.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 만큼 팽팽했고 순애의 심장은 마치 뇌까지 울릴 정도로 강하게 뛰고 있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이상한 의지가 피어올랐다. 이미 되돌릴 수 없다면 끝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재촉했다. 유라, 빨리 끝내. 밖에 누가 올지도 몰라. 유라는 씩 웃으며 답했다. 걱정 마. 할멈 하나 처리하는데 몇 초면 충분해. 그녀의 여유 섞인 말투는 오히려 더 소름 끼쳤다. 순애는 소파 등받이를 손끝으로 짚으며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값비싼 것도 아닌 오래된 가구였지만 지금 그녀에게 그것은 마지막 방어막이었다. 유라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을 이었다. 할멈, 왜 그렇게 침착해? 혹시라도 누가 널 구해줄 거라고 믿는 거야? 순애는 숨을 가다듬으며 대꾸했다. 믿지.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 유라는 비웃듯 고개를 젓고는 손에 든 도구를 더 높이 들었다. 그 사람들, 아마 지금쯤. 말끝은 차갑게 잘렸다. 순간 창문 너머에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파도처럼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는 방 안의 모든 분위기를 뒤흔들었다. 태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젠장 벌써 왔나? 유라의 눈빛 또한 흔들렸지만 곧 다시 번뜩이며 순애 쪽으로 향했다. 아직 시간이 있어. 빨리 끝내고. 그러나 그 순간 순애는 결심한 얼굴로 몸을 틀었다. 그녀는 소파 뒤에 숨겨두었던 작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재빨리 꺼내 들었다. 예상치 못한 순애의 움직임에 유라의 표정이 뒤틀렸다. 뭐야 이. 순애는 전력을 다해 스프레이 버튼을 눌렀다. 순간 매캐한 액체가 공기 중에 흩어졌고 유라의 얼굴로 정확히 분사됐다. 으악! 눈이. 유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덮고 뒤로 넘어졌다. 그녀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는 방 전체에 울렸고 태준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유라, 뭐 하는 거야? 순애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몸을 돌려 현관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위기가 인간의 생존력을 끌어올리는 듯 했다. 다리는 떨렸고 숨은 목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태준의 고함이 쫓아왔다. 거기서 순애 씨. 하지만 그녀는 그 말에 반응할 이유가 없었다. 계단으로 향하는 순간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감각조차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느리게 보일 만큼 집중력이 날카롭게 몰려 있었다. 순애가 2층으로 내려가는 순간 뒤에서 무겁고 빠른 발소리가 들렸다. 태준이었다. 그의 신발 바닥이 계단에 쿵쿵 부딪히며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왔다. 순애는 계단 난간을 붙잡고 최대한 빠르게 내려갔지만 평소와 다르게 계단이 끝도 없이 길게 이어지는 것 같았다. 한층 내려갈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조금만 더, 조금만 버티면 돼. 그러나 1층을 향해 내려가는 마지막 계단에서 순애의 발이 헛디뎠다. 순간 몸이 휘청이며 앞으로 기울었지만 난간을 단단히 잡아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그 짧은 순간에도 뒤에서 태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도망 못 가. 죽어도 같이 가야지. 그 소름 끼치는 말에 순애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1층 현관문 바깥에서 강렬한 조명과 동시에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다. 박순애 할머님, 여기 계세요. 순애는 마지막 힘을 짜내 문으로 뛰쳐나갔다. 문이 벌컥 열리며 비릿한 밤 공기와 함께 경찰들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그 사이로 우진과 현우가 먼저 달려나왔다. 우진이 순애에게 달려오며 외쳤다. 할머니. 현우는 바로 뒤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손짓으로 경찰들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안에 있습니다. 공범 최소 2명. 경찰들이 방망이와 방패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순애는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히고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생존했다는 사실이 온몸을 서서히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우진은 순애의 어깨를 붙잡고 다급히 물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순애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정말 괜찮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는 뜨겁게 젖어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버텨냈다는 안도,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순애가 현관 계단에 앉아 숨을 고르는 동안 위층에서 경찰들의 외침, 저항하는 태준의 비명, 유라의 울부짖음이 뒤엉켜 내려왔다. 움직이지 마. 잡았다. 손 들라니까. 눈. 그 소음들이 차츰 멀어지고 집 앞 공터에는 순찰차의 푸른 불빛만이 어지럽게 회전했다. 현우가 조용히 순애 옆에 앉았다. 그는 짧게 말했다. 할머니, 끝난 겁니다. 순애는 허공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드디어 끝났구나.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끝났다는 말보다 더 어려운 진실이 남아 있었다. 딸 은지의 존재였다. 그녀는 아직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아픔이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순간만큼은 순애는 자신의 2다리로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을 받아들이고 싶었다. 그리고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그 바람은 순애의 뺨을 스쳐 지나며 거처럼 말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내가 다시 서야 할 시간이다. 체포 현장이 끝난 뒤 순애는 경찰차와 사람들로 시끄러운 빌라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호출음, 무전기 소리,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끓었지만 모든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들렸다. 눈앞에서는 경찰이 태준을 수갑에 채우며 끌고 가고 있었다. 유라는 구급대원에게 눈을 씻기며 욕설을 내뱉었고 그 곁에서 2명의 공범 또한 몸을 웅크린 채 경찰서로 향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밀려 들어갔다. 그러나 순애에게는 그들의 모습이 더 이상 두렵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이미 끝난 꿈속의 장면처럼 그녀의 시야는 차갑게 그리고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진은 순애 옆에 쭈그려 앉아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많이 놀라셨죠? 순애는 턱이 떨리는 걸 애써 숨기며 대답했다. 괜찮다.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뭐.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누구보다 큰 것이었다. 현우가 옆에서 팔짱을 풀며 천천히 말했다. 오늘 할머니 용기가 없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할머니가 이렇게 끝까지 버텨낼 거라 예상은 못했어요. 순애는 작게 웃었다. 나도 몰랐지. 사람이 막판이 되면 이상한 힘이 나나 봐. 아직은 두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어떤 문이 닫히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고 있었다. 며칠 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순애는 반복해서 진술을 해야 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 그녀는 증거를 차근차근 설명했고 녹음된 음성 파일과 영상 기록이 모두 확인되었다. 태주는 처음에는 모든 죄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드러날 때마다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유라는 끝까지 비웃음을 잃지 않았으나 재판이 시작되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장면 딸 은지가 조사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던 날이었다. 순애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은지는 손을 떨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 내가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냥. 순애는 말을 듣지 못한 척 눈을 돌렸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올라왔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수 없었다. 이미 피해자이자 생존자로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재판 결과 유라는 살인미수와 조직적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 태주는 공범으로 징역 8년, 은지는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사의 마지막 말은 순애의 귓가에 오래 남았다. 가족이라고 해도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에 침묵했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쓰라렸다. 가족이 준 상처는 어떤 형량으로도 온전히 치유될 수 없었다.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할 무렵 현우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순애를 찾아왔다. 탐정사무소의 낡은 종이컵이 손에 들린 채였다. 그는 말을 꺼내기 전 잠시 머뭇거렸다가 말했다. 할머니, 요즘 어르신들 상대로 한 사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전문가보다 경험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순애는 그의 의도를 직감했지만 일부러 묻듯 말했다. 나더러 뭘 하라는 거야? 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다. 우리 사무소에서 상담 역할을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피해 노인들이 누군가에게 얘기라도 털어놓고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부족합니다. 할머니라면 누구보다 잘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순애는 잠시 말을 잃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그것도 자신이 당한 고통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일.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 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다시 숨을 쉬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잿더미 속에서 작은 불씨가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 순애는 조용히 말했다. 나 같은 사람 또 생기면 안 되지.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로부터 순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3개월 뒤 강현우 탐정사무소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금속 명패 하나가 걸렸다. 노인보호 전문 상담 박순애. 순애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여전히 빌라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라는 느낌보다 책임을 가진 사람,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더 크게 자리 잡았다. 상담실에 들어오는 노인들은 처음에는
긴장한 표정으로 입구에 서 있었지만 순애를 보자 약간씩 마음을 놓았다. 여기 피해 상담하는 곳 맞죠? 그래요. 들어와요. 천천히 말해봐요.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줄게. 그녀의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의 절망이 담긴 얘기를 듣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럼에도 순애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상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무너지게 하는 말을 건넸다. 혼자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당신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봅시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고 손을 붙잡고 고맙다 말하는 노인들도 있었다. 순애는 그 하나하나가 자신을 다시 살게 만드는 힘이라는 걸 느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순애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홀짝였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사람들은 꽃잎을 밟으며 바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 장면은 마치 새로운 계절을 여는 영화의 첫 장면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 잔을 내려놓고 혼잣말을 했다. 은지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도 언젠가는 내 잘못을 깨닫고 일어서길 바란다. 그 말에는 원망도 증오도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더 깊은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잊을 수 없지만 그 상처가 그녀의 인생 전체를 규정하게 둘 수는 없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주름진 눈가에는 지난 시간의 흔적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서 반짝이는 빛은 누구보다 강했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닌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 그것이 75세 박순애가 새롭게 찾은 정체성이었다.